네, 이번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 두 분 다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 그 60분이 넘었고 모두 발언이 40여 분 굉장히 이제 길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가 끝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특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표결 전부터 이제 신경전이 이제 치열한 상황이고 체포 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27일 월요일에 이제 있게 됩니다. 표결 바로 이제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설명하는 내용 안에 지난번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처럼 뭔가 그 정치권의 후폭풍을 또 갖고 올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카드 이슈가 있을 것인지 먼저 두 분 이야기 차례대로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크게 특별히 논란될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이미 검찰에 의해 피의 사실 공표가 거의 다 된 상태라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할 만한 정보는 일단 없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과 달리 구속영장의 사실을 구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의 이익이 대법원에서는 5,500억을 환수한 게 맞다라고 봤는데 지금 구속영장에는 1,800억만 이익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기각될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구속영장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보통 정당에서 논평할 때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구속영장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정당의 논평처럼 구성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한동훈 장관이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가질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강욱 의원도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바와 달리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유의 것을 어떤 검찰 독재라든지 검사가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사법의 경쟁이 아니라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수사들도 당연히 어떤 일반적인 사법적인 경과는 좀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파급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거기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어떤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될 경우에 결국 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 정당이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쪽으로가 좀 더 저는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또 이슈가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건데. 과거 이제 강원랜드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했었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이제 그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5월 말에 그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2018년 5월 말에. 네. 근데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서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갔어야 됐었는데 그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되어서 사실 그때 당시 당명은 기억나진 않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이 원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거여서 내용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 것과 똑같다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아주 최근까지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비판받을 부분은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당 대표 그리고 지금의 혐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구속해서 재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저는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92년도 정주영 대선 후보도 그렇고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도 그렇고 사실 정주영 후보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그렇게 했고요. 이해창 대표는 사실은 차떼기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되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사에 응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굳이 지금 혐의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저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사에도 이제 기록이 될 제1야당,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이제 그 대표가 오늘 이제 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국회사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날인데 불체포 특권이 폐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뭐 공약으로 이제 걸었던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말이 바뀌고 이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장인데 이 적절한 해명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꼭 이제 민주당 인사들 측에서 자주 나왔던 변명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성희롱이나 어떤 성범죄에 관해 뭐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걸 더 중심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그 의혹의 대상이 됐을 때는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달리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만약에 이제 그 지자체장의 혐의로 인해서 재보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도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 하면서 결국에는 후보자를 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 잣대가 자신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모습을 지난 정권 5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중첩돼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특권을 포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뭐 어떤 지도층에게 특권을 주자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게 뭐 권성동 의원처럼 스스로 영장심사에 나가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 스스로 말씀하신 바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결국 스스로의 안위의 문제가 되자마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니까 국민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월요일의 표결은 부결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제 굳어져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부결된 이후에 뭐 차후에 또다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경우에 그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거취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이제 더 방점이 찍혀서 최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차후 거취라고 하면 뭐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당 내부 분위기가 현재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체포 동의안은 부결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건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랬지만 그러니까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안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매우 편파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어쨌건 그것이 상수라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소되게 되면 당원 80조에 따라서 기소된 특히나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이 정지되는 당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혐의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상수를 놓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부패냐 아니면 정치 탄압이냐 네. 이렇게 이제 또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이제 거취가 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이제 또 치열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1일에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은 6일이나 13일에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이제 갈렸었는데 결국에는 3월 1일로 2월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여는 국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는 또 나오겠네요. 저는 이게 이런 민주당의 행보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좀 과도하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회기의 날짜라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굳이 자기들이 뭐 1일로 땡겨와서 그 회기를 맞춰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놓는 어떠한 이유들도 사실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저번 이제 회기 연결이나 뭐 임시국회 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이거 결국에 불체포 특권을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비판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변하지 않고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해서 뭐 짧게 뭐 입장 들어볼까요? 일단은 국회법에 3월 1일 날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6월까지인가가 이제 그렇죠. 네, 2월부터 6월까지는 네. 그 해당 월의 1일 날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자체가 또 여야 저는 협의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래야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법상의 기준으로는 1월에 하는 게 되려 일일에 관례에 하는 게? 맞는 1일에 네. 하는 게 관례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는 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방탄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잡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국회 안 열어도 좋다. 나중에 열자라고 말하는 건데 여당은 계속 민생을 챙긴다고 하고 개혁 과제가 있고 입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를 계속 뒤로 미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는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전 오늘 그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후반전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최근에 울산 그 땅 투기 의혹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도 이슈는 됐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전국 단위 이제 선거에서 TV 토론까지 이제 이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끈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인 상황인데 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긴급 해명 기자회견까지 이제 열었습니다. 이번 그 파장이 앞으로 이제 전대 끝까지 어떻게 좀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뭐 과도하게까지 얘기해서 뭐 울산 이재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진짜 어떤 인허가권에 대한 문제로 어떤 토건족과 이용하는 이런 대규모 어떤 부동산 비리와는 달리 이것은 만약에 이런 제시된 의혹들이 사실이라 한다 해도 그냥 전형적인 어떤 땅 투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문제가 되려면 이 김기현 의원이 이 땅을 구매하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던 어떤 권한이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어떤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네. 뭐 송전탑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시하는 측에서도 그걸 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뭐 1,800배의 이익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 전체도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가들이 나오는 어떤 언론 보도들을 봐도 이 땅 자체의 시가라기보다 뭐 주변이 얼마였다더라. 그때가 뭐 얼마였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아직 의혹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불명확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좀 차후에 진행되는 추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이 땅을 구매한 게 이제 93년도면 30년 전에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상 30년 전이면 어느 정도 배수가 일어나는 시세 차익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인 시세 차익으로 볼 것인가 어떠한 부정한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조금 얹자면은 뭐 김기현 대표께서 토론에서 이 의혹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다면 내가 90% 할인을 해서 팔겠다 그러면 사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불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라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얘기하신 건 10%였던 것 같은데 좀 펀드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시세 차익보다도 지금 이제 논의의 방점은 직선으로 가는 그 노선이 이제 돌아서 가는 노선 변경으로 되는 그 이제 과정에 이제 그 진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이 조사단을 꾸렸네요. 그 김기현 의원하고는 이제 좀 악의원으로 꼽히는 인물 황운하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차원에서 다시 조사에 나선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명이 되려고 하면 제일 본질은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될 텐데 그런 해명은 저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1,800배 오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어서 전
되려 더 납득이 안 되고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심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고문 변호사일 때 매입했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일 때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이익이 생긴 건 맞아요. 그게 1,800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의심해 볼 법하고 황교안 후보가 생각보다 설득력 있는 문제를 제기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울산 MBC에서 이 사안을 다뤘는데 김기현 후보 측이 그 MBC에 뭐 어떤 소송을 걸었나 보죠. 근데 그 소송에서 김기현 후보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MBC가 합리적 어떤 의심을 했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의심이 전혀 의심 자체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야당의 대표 후보이기도 하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늘렸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상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차원의 이제 조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지율 당대표 이제 지지율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김기현 후보가 굳건하게 이제 1위로 치고 나간 상황이고 현재 이게 이제 뭐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제 1차에서 이제 끝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고 그 중에 천하람 후보가 과연 돌풍이냐, 찻잔 속의 미풍이냐, 판을 뒤집을 정도,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의 어떤 그 막판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 돌풍이냐 아니냐는 뭐 이미 의미가 없죠. 돌풍인 것은 맞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전체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즉 천하람 후보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돌풍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이어가지 못할 돌풍이냐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허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안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자들보다는 다른 후보들을 찍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하람 후보처럼 갑자기 이제 치고 나오는 새로운 후보가 있으면 거기로 지지율이 옮겨져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출마하신 선거들에 있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천하람 후보가 2위를 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렇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뭐 승리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또 저희 당의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당대표 출마를 이제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갈등들에 나경원 이제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재밌을 그런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천하람 후보 행보를 보면 어떻게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부러울 거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본인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힘듦을 겪어가면서까지 그런 부러움을 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러한 이제 자신을 거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올바르게 거는 사람이 있고 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신다 해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입지를 키우셨기 때문에 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약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러움보다는 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예, 그 생각이 더 많이 갔다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지웅 대변인도 같은 청년 정치인 입장인데 네. 천하람 후보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이제 출마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2위를 기록하는 20%대를 뚫은 이제 뭐 지지율도 나오고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이 성공한 것이다. 아니면 혼탁한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과 정책 논의가 이제 좀 없다. 네거티브 선거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뭐 압승이었잖아요. 70% 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을 보면서 천하람 후보 전체적인 뭐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줄 세우기, 그러니까 지명직 전당대회라고 불릴 만한 사항으로 가고 있다가 그나마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 좀 살아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계속 강조하는 건 상식,
제정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이제 외교 논란이 되었었던 것도 뭐라고 들리시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라고 들렸다 나는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이제 사실 난리면이라고 들었던 사람조차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들려도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정상적 제동을 걸고 있다는 면에서 높이 사고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당대표 후보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정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분명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건 출마해줘서 국민의힘 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직 전당대회라고 하는 오명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아예 없어졌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김기현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온 이야기는 울산 KTX 땅 투기 관련한 해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면이 덮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가 검증되는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권지웅 위원도 이제 내년 총선 이제 출마 네. 이제 뭐 준비하고 이제 생각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하람 후보의 최근에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행보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이제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후보로 정작 출마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는 완전히 친윤에 서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당의 정체성이 없었던 상태였고 황교안 후보는 사실 직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셨던 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려 출마할 명분이 저는 더 분명한 곳이었다고 좀 생각도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 민주당에서 저도 이제 전당대회 출마했었습니다. 그렇죠.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컷오프 되었고 네. 그리고 아주 비상식적인 후보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조금 어떤 되려 이제 청년들에게 공간을 열어준 어떤 약점을 보여주심으로써 공간을 열었던 것이 있고 민주당은 아직 그런 공간을 만들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의 역량을 많이 쌓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를 보면서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인지도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방송 출연이니까 두 분 앞으로 또 왕성한 방송 출연 활동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청년 맞수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비롯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여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